안녕하세요. fun부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현교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66강, 바로 조선 후기 문화에 대해 공부할 시간입니다. 프린트는 72번 프린트고요. 교과서는 190쪽에서 195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이 문화라 그러면 되게 다양한 시대의 문화를 공부해왔어요. 고대 삼국시대의 문화, 통일신라의 문화, 발해의 문화, 고려의 문화, 조선 전기 문화, 그리고 이번에는 조선 후기 문화. 근데 오늘 공부하는 조선 후기 문화가요, 그동안 배웠던 문화사를 다 통틀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속하고 시험에 출제되는 빈도도 문화사 중에서는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배우는 이 중요한 조선 후기 문화를 어떤 식으로 공부할 거냐.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공부는 그림 그리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그림 그릴 때 처음부터 물감 들고 색깔 칠하나요? 아니죠. 제일 먼저 뭐부터 하십니까? 일단 내가 무엇을 그릴 건지, 내가 어떤 대상을 그림으로 옮길 건지, 내가 그림으로 옮길 대상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 아웃라인을 잡아보죠. 그죠? 그리고 내가 어떤 식으로 이 그림을 그려야 될까 머릿속에 구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를 대략적으로 해놓고 그러고 색칠을 하죠. 그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양을 공부할 때 처음부터 내용을 막 공부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습관입니다. 이거 그림으로 치면 물감 들고 바로 색칠하는 거랑 똑같아요. 똑같이, 그림과는 똑같이 일단 이번 시간에 내가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될까, 내가 공부할 전체적인 주제, 전체적인 내용, 큰 그림, 아웃라인, 큰 개관을 한번 잡아놓고 뼈대를 잡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으로 쫙쫙 들어가셔야 돼요. 줌아웃 줌인이거든요. 숲을 보고 그 속에 나무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배우는 큰 주제, 조선 후기 문화죠. 그죠? 이 조선 후기 문화 어떤 식으로 공부할 거냐?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공부할 겁니다. 몇 가지로요? 4가지로요. 어떻게 나눠 공부할 거냐? 첫 번째, 국학. 두 번째, 과학기술. 세 번째, 서민문화. 네 번째, 문화예술. 이렇게 우리가 4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국학, 과학기술, 서민문화, 문화예술 이렇게 나누어 공부할 때 이 각각의 분야별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 분야별 내용을 정리할 때 뭐랑 비교하셔야 되냐? 바로 조선 전기 문화와 비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고려 문화 배웠을 때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우리 고려도 역서서와 불교를 중심으로 문화를 공부할 때 고려 전기와 후기의 문화를 나누어 공부했죠. 왜 나누어 공부했죠? 전기와 후기의 정치적인 그런 사회적인 그 모습이 다르니까 그런 다른 정치 사회적 상황 속에서 다른 문화가 나왔잖아요. 그죠? 특히 역사서랑 불교에서 크게 나타났었죠. 그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조선 전기와 후기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당연히 이런 시대적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문화도 굉장히 차이점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조선 후기 문화를 공부할 때는 이 후기 문화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조선 전기와 비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공부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 변화를 비교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조선의 중앙정치 공부할 때도 지방제도 공부할 때도 고려의 중앙지방과 비교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잖아요. 이번 조선 후기 문화는 조선 전기 문화와 또 비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핵심. 그러니까 오늘은 4가지로 나누어 공부할 거다. 조선 후기 문화를. 그리고 뭐랑 비교해라? 조선 전기랑 비교해라. 이걸 여러분이 머릿속에 나침반으로 넣어두시고 내용으로 들어가시면은 길을 잃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순서, 첫 번째 카테고리 국학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국학. 자, 여러분, 거기 프린트에 나와 있죠. 왼쪽 그 표 왼쪽에 조선 후기 국학의 발달. 국학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나라국이거든요. 국학, 나라의 학문이란 뜻인데 어느 나라의 학문을 공부하는 거냐? 바로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어디예요? 조선이잖아요, 이때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의 문화도 아니고 일본의 문화도 아니고 우리나라, 우리 조선의 학문, 우리 조선의 문화를 연구하는 것이 바로 국학이에요. 우리 조선의 언어, 우리 조선의 지리, 우리 조선의 역사, 우리 조선의 언어, 역사, 지리 같은 우리의 문화를 공부하는 게 국학입니다. 자, 그러면 왜 갑자기 이런 국학이 발달했냐? 갑자기 사람들이 막 국뽕에 취했느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상황이 있어요. 생각해봐. 우리 조선 전기 때까지만 해도 문화의 중심이 어땠어요? 그죠? 굉장히 중국 중심이었죠. 그죠? 특히 그 조선 초창기, 정말 그 15세기 초기에 그 혁명파,
관학파들의 그 자주적인 문화가 지나고 16세기 사림이 집권하고부터는 굉장히 그 사대적인 문화가 많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왜 조선 후기에 들어오니까 우리나라의 문화, 중국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 우리 조선의 문화, 언어, 역사, 지리에 관심이 생겼느냐? 그 배경부터 알아봅시다. 이런 국학이 발전하게 된 배경. 바로 뭐가 발달하기 시작해서 그러냐? 실학이에요. 국학이 발전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실학의 발달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실학이 뭐였죠, 여러분들? 실용적인 학문이었죠. 그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 우리 조선 백성들, 우리 조선 농민들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던 게 실학이잖아요. 조선 후기에 정말 다양한 사회 경제적인 변화가 있었죠. 사회적으로는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가 흔들리고 경제적으로는 농업, 상업, 수공업이 발전하면서 또 그 과정에서 이런 사회 경제적인 변화 속에서 많은 문제점이 등장했죠. 대표적인 게 계층분화. 몇몇 소수의 농민들은 이양법을 통해 광작을 통해 분홍이 되어서 대규모 토지 독점하지만 대다수의 농민들은 토지를 잃어버리고 떠도는 임노동자가 됐잖아. 이런 조선 후기에 발생하는 사회 문제. 근데 조선의 대표적인 사상인 성리학은 그런 조선 후기에 발생했던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너무 이론화 형식화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조선 후기 사회에서 발생한 우리 삶의 그런 직접적인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학문, 그 실용적인 학문이 바로 실학이었잖아. 그런 실학이 발전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사람들이 뭐에 관심을 가지는 거야? 이론적이고 형식적인 막 공자발, 맹자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 지금 당장 닥쳐있는 우리 현실의 삶의 문제, 우리 현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토지 소유의 불균형 어떻게 할 거냐, 이 농민들의 토지 소유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상공업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농민들의 계층분화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현실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실학이 발전하게 되면서요. 그러면서 우리 현실 문제를 연구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런 현실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야. 또 하나, 여러분 조선 후기 가면요,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도 엄청 늘어요. 그럼 왜 갑자기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늘었느냐? 막 국뽕에 취했냐? 왜 그럼 갑자기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 국뽕이 올라가느냐? 여러분, 국뽕이라 말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거는 약간 조금 웃픈 게,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올라가는 게 웃픈 게요. 여러분, 원래 그 조선은 전통적으로 누구를 섬기는 나라였죠? 중국. 정확히 말하면 누구에게 철저하게 사대했어요? 명나라였죠. 그죠?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준 부모 같은 나라, 명나라에 대한 의리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후금, 청나라한테 짓밟혔죠. 그죠? 결국 우리가 그렇게 떠받들고 섬기던 명나라 역시도 청나라에게 멸망당했어. 중국의 주인이 누구로 바뀐 거야? 청나라. 우리가 그렇게 오랑캐라고 무시하던 청나라가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우리가 그렇게 떠받들던 명나라를,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던 오랑캐 청나라가 무너뜨리고 중국의 주인이 된 거야. 그럼 이제 우린 누굴 섬겨? 겉으로는 청나라 섬겨야 되죠. 삼전도의 구역 기억나죠? 머리 꽝꽝꽝 찍었잖아. 그러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청나라에게 사대를 해야 되지만 속마음은? 그래, 쟤들 우리가 오랑캐라고 무시하던 애들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떠받들던 명나라는 이제 사라졌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에서 정말 문화적으로 수준 있는 나라는 어디밖에 없다? 우리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전에 이런 거야. 그전에는 명나라가 넘버1이고 우리 조선이 넘버2 됐는데 그 넘버1이 명나라가 사라졌잖아. 그리고 오랑캐인 청나라가 중국의 주인이 됐잖아. 쟤들은 힘만 세지 오랑캐야. 문화적인 수준은 우리가 떨어져. 이제 진짜 이 아시아에서 문화다운 문화를 누리는 건 누구밖에 없다? 우리밖에 없다.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 말 자부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명나라가 멸망하고서 이제 명나라를 대체할 이 아시아의 문화의 주인은 우리밖에 없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인 거야. 청나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뭐 어려운 말로는 뭐 소중화의식 이러는데 그런 것까지 알 필요 없고 그냥 그런 상황. 명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우리가 진짜 명나라의 후계자다. 약간 그런 것과 함께 실학이 발달하면서 우리 현실에 대한 관심도 늘고 명나라 멸망 이후에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도 늘면서 우리의 문화를 연구하자라고 하는 국학이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국학은 우리 걸 연구하는 거야. 우리의 역사, 우리의 언어, 우리의 지리를 연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 역사를 연구하는 것부터 볼게요. 내용. 거기다 써보세요, 여러분들. 자, 먼저 역사. 맨 처음에 안정복이라는 사람이 쓴 동사강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여러분들 지엽적인 암기가 조금 필요하긴 해요. 이 동사강목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런 거야. 우리 역사를 연구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역사를 우리나라 중심으로 연구해야 한다. 그동안은 다 중국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중국 중심의 역사관을 가질 필요가 없다. 중국 중심의 역사관을 비판하고요. 우리만의 전통, 우리 역사의 독자성과 정통성, 우리 역사의 독자성과 정통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이건 여러분 무려 고조선부터, 기억나요 여러분? 단군 할아버지? 그 고조선부터 고려시대까지 중국의 곁가지가 아닌 우리만의 독자성과 정통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그 옛날 고조선부터 고려시대까지 역사를 쭉 정리한 게 안정복의 동사강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는 중국에게 예속된 것이 아니다. 우리 역사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뿌리와 우리만의 독자성을 가지고, 독자적인 정통성 가지고 올라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 전에 사대부들이 우리 역사를 중국의 약간 곁가지로 봤다면, 여기서는 우린 중국의 역사랑 예속된 게 아니다. 중국은 중국 따로, 우리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역사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독자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고조선부터 고려까지 역사를 정리한 게 안정복의 동사강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책은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유득공의 발해고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자, 제목이 뭐가 나와요? 발해. 내가 배운 그 발해인가? 맞아. 통일신라와 동시대에 존재하면서 남북국을 이루었던 그 고구려의 후예들, 대조영이 중심이 되어서 고구려의 후예들이 고구려 부흥운동의 결과 만들었던 그 발해예요. 그 발해 역사를 연구한 책입니다. 이 유득공의 발해고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발해의 역사를 연구한 거예요. 여기서는 발해도 우리 민족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쌤, 그럼 그 전까지는 발해가 우리 역사가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여러분 이제 그 통일신라 사람들이나 고려 사람들이나 조선 전기 때까지만 해도 발해를 같은 민족의 역사라고 잘 포함을 안 시켰어요. 왜냐면 이 한반도 역사가 결국에 그 통일신라의 후예들이 만들어 온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 북쪽에 있던 좀 적대국이었던 발해를 같은 민족의 역사로 잘 포함을 시키지 않았어.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발해도 우리 민족의 역사라는 인식이 없었거든요. 근데 유득공은 아니다. 발해도 고구려의 후예들이 만든 나라고 고구려가 우리 역사이듯 고구려의 후예가 만든 발해 역사도 우리 역사다. 그러니까 발해도 정식적으로 우리의 역사니까 우리가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발해의 역사를 연구한다는 건 발해 역사도 우리 민족의 역사에 포함되는 것이다 라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유득공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쓴 용어가 바로 남북국 시대라는 거예요. 남북국 시대. 그 전까지 통일신라 시대라 그랬어요. 통일신라가 우리 역사고 우리 역사의 뿌리다 라고 했고 북쪽에 있는 발해는 제외시켰는데 아니다. 통일신라와 발해 모두 우리 민족의 역사다. 그래서 당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남쪽에는 신라가 있고 북쪽에는 발해가 있고 그 시대는 둘 다 우리 민족의 역사고 통일신라와 발해, 우리 민족의 역사인 통일신라와 발해가 남북쪽에 공존했던, 함께 존재했던 남북국 시대다라는 말을 썼어. 그러니까 통일신라도 우리 역사, 북쪽에 있는 발해도 우리 역사라고 해서 이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 게 이 유득공의 발해고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건 고대사 연구의 시야를, 자, 그 전까지는 통일신라만 우리 역사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어디까지? 발해가 어디 있어요? 만주지방에 있잖아, 그지? 그 만주지방까지 우리 역사로 보면서 이 고대사를 연구하는 그 시야를 만주까지 넓힌 거죠. 만주까지 우리 역사의 그 범위를, 시야를 넓게 확장시킨 책이 유득공의 발해고다. 이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세요. 신라와 발해를 함께 우리 민족 역사로 포함을 시킨 거죠. 자, 그 다음에 역사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 지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 우리의 땅, 우리의 토지를 연구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 이제 보실 게 이중환이라는 사람이 쓴 택리지인데요. 그 전에 이걸 좀 이야기할게요. 이거 조선 전기랑 좀 비교를 해본다면 여러분들, 조선 전기에도 여러분 그 지리를 연구한 게 있어요. 세종대왕 때 만들었던 세종실록 지리지, 성종 때 만들었던 동국 여지 승남 같은 지리서가 있습니다.
그 각 지방의 뭐 토지, 물산, 교통, 연역 이런 각 그 지방의 지리 정보를 모아놓은 지리서가 있었어요. 세종대왕의 세종실록 지리지, 성종의 동국여지 승남. 근데 그렇게 조선 전기에 존재했던 지리서와 지금 공부하는 지리서의 차이가 뭐냐면 조선 전기엔 여러분들 그런 지리서를 만드는 주체가 누구냐? 국가예요. 그러니까 중앙정부. 중앙정부가 그런 지리서를 만드는 거야. 세종실록 지리지 세종이 만든 거고요. 성종의 동국여지 승남 성종이 만든 거야.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만든 거야. 왜 만들었을까? 그래, 나라의 통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행정적인 목적으로 여기에 땅이 얼마나 있는지, 특산물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몇 명이나 사는지 그런 걸 알아야 다스릴 수 있잖아. 세금도 걷고. 그러니까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지리지는 중앙정부가 국가가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 다스리기 위한 행정적인 목적으로 만든 게 조선 전기의 지리지예요. 근데 이제 공부할 이 조선 후기의 지리지는 누가 만드냐? 개인이 만듭니다. 국가가 만드는 게 아니라 개인이 만들고요. 만드는 이유도 상공업 때문에 그래. 조선 후기 가면 상공업이 엄청 발전하잖아. 그치? 그러면서 상품화폐 경제가 엄청 발전하죠. 그죠? 이 각 지방마다 물건의 유통이 활발해지고 상업 발전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물건이 유통되는 시장, 장시도 발달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리적인 정보 알고 싶은 거야. 어디에 물건이 모이는지, 어디에 시장이 개설되는지. 그 봐봐, 생각해봐. 너네가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물고기를 구해가지고 내륙지방에 가서 뭐 대전까지 가서 물고기를 팔라 그래. 그럼 내가 이 부산에서 물고기를 구해서 대전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가는 길은 뭐 육로로 가는 게 편한지, 뭐 강을 따라 가야 되는지, 가면 얼마나 걸리는지, 중간에 뭐 어디가 산이고 어디가 강인지 그런 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개인이 만드는 이유는 상공업적 목적. 그러니까 장사를 해야 되니까 물건을 빠르게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어디를 통해 가야 물건을 제대로 유통하고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 조선 후기 때는 여러분들 그 장사하기 위한 경제적인 목적이에요. 자, 정리하면 조선 전기에는 지리지 누가 만들었다? 중앙정부가. 어떤 목적으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행정적인 목적으로. 조선 후기에 누가 만들었다? 주로 개인들이. 만든 이유는 장사를 하기 위한 경제적인 목적에서. 차이가 보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조선 후기 지리지는 그런 이제 상공업적인, 경제적인 이유로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자, 이중환이라는 사람이 만든 택리지는요, 이제 택리지란 책은, 각 지방의 자연 환경, 그러니까 뭐, 어디에 강이 있고, 어디에 산이 있고, 막 그런 자연 환경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살았는가. 그리고 그쪽 마을에 풍속은 어떻고, 물산, 어떤 특산물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히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여행을 하거나 그 지역에 가서 장사를 할 때 알기 딱 좋은 정보죠. 거기에 자연환경이 어떻고, 거기에 유명한 사람들이 누가 있었고, 그쪽은 어떤 풍습이 있고, 어떤 물건이 나오는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 어디 출신이에요? 부터 물어보면 저 뭐 수원 출신인데 수원 거기 그 정조가 만든 화성 있는 데 아니에요? 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야,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우리 그 수원 화성 와봤냐고. 와, 되게 좋다고. 이런 식으로 처음 만나는 사람들, 장사할 때는 친근감을 줘야 되잖아. 그럼 이게 딱이거든. 그 지역에 그 유명한 사람 그 있잖아요? 이러고 막 어디 출신이요? 나 충남 아산. 거기 이순신 고향은요? 막 이러면서 이제 딱 하는 거야, 얘들아. 그런 식으로 그런 장사하기 딱 좋은 정보들만 착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정상기라고 하는 사람이 쓴 동국지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동국지도. 이 동국이 우리를 말하는 거야. 동쪽에 있는 나라. 우리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 이 여러분들이 사회 시간이나 과학 시간에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백리척이라는 거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지도는요, 그 압축해서 표현하는 거죠. 이거 봐봐, 얘들아. 이건 뭐 안 그려도 되지만 내가 여기다가, 자, 여러분, 여기 이렇게 우리나라 있고 중국 있고 일본 있죠? 이러고 딱 지도를 그렸어. 이게 진짜 우리나라가 요만한 거예요? 아니잖아. 쌤이 정말 압축해가지고 그러는 거잖아. 모든 지도는 여러분들 실제 면적이 아니라 그냥 압축해서 표현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지도의 1cm가 실제로는 막 몇십 몇백 킬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들아. 그렇잖아요. 그런 압축 개념을 여기서 사용을 합니다. 백리를 1척으로 표현한 게 백리척이야. 백리를 1척. 그러면 이거 뭐 얼마가 얼마는 얘기냐? 10리가 4km예요. 그러니까 백리는 몇 킬로미터야? 40km. 1척이 30cm예요. 자, 그러니까 봐봐. 백리척. 이건 여러분들 백리를 뭐로 표시했다? 1척으로 표시했다. 백리가 몇 킬로라고요? 40km. 그거를
30cm. 그러니까 지도의 30cm가 실제로는 얼마? 40kg라는 거야. 이해가요,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압축해서 표현하는 그런 백리척 개념을 여기서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유명한 지도죠. 김정호가 만든 대동여지도. 이 대동여지도는 여러분들 여기 화면에도 잠깐 띄워드릴게요. 여기 대동여지도인데 이게 여러분 실제로 엄청 커요. 근데 엄청 큰데 이게 여러분들 책처럼 접어 다닐 수 있다고 하거든요. 실제로는 이게 되게 크긴 한데 이거는 되게 진짜 대단한 게 그 심리마다 그러니까 실제 거리에 그 지도상에서 심리면 얼마야? 심리가 4km라겠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 땅의 4km마다 눈금을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지도에서 이제 한 심리 4km다 그러면 심리마다 눈금을 표시해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쯤 있는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산맥, 하천, 도로 이런 걸 진짜 정밀하게 표시했어. 놀라운 게 여러분 이거 오늘날 인공위성으로 찍은 한반도 지도랑 비교해도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김정호가 해야 되나? 정말 전국 각지를 돌면서 진짜 자기 발로 뛰면서 다 기록을 해놓은 거야. 그 당시 존재했던 모든 지도 중에 가장 정밀한 지도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이게 가끔 역사를 좀 이상하게 공부한 분들이 유언비를 갖고 있는 게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를 막 흥선대원군이 빼앗아서 불태웠다. 당시 막 세도 가문들이 이 김정호가 이 지도를 만드는 걸 막 방해하고 못 만들겠다. 왜 사람들이 지도를 알면 막 그 함부로 나다닐까봐 했다 그러는데 얘들아 다 루머야. 일본이 퍼뜨린 루머예요. 일본이 왜 퍼뜨렸는지 알아? 너희는 이렇게 능력 있는 개인이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지도를 만드는 걸 중앙정부가 권력자들이 찍어 누르는 참 미개한 나라야 라고 하려고 일본이 막 그런 이상한 소문을 퍼뜨린 거야. 아니야 얘들아. 김정호가 대동여지도를 만드는 걸 후원해 준 게 흥선대원군이에요. 만들라고 이런 지도 사람들이 도움 되게 지도 만들라고. 야 김정호가 무슨 돈이 있다고 전국 각지를 돌면서 이런 지도 만들겠어. 한두 푼 들어 여행 가는데 오늘도 얘들아 전국 여행 가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 김정호가 갖고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시 중앙정부의 빵빵한 지원을 받으면서 만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그 고판자라고 하는 영화 그게 보면은 김정호가 막 눈물로 지도 만드는데 흥선대원군이 와가지고 다 때려 부시고 뺏어가고 진짜 역사 왜곡한 영화예요. 그걸 가지고 역사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거라는 거 잡아드릴게요 지금. 그 보고 전 예고편만 보고서 뭐지? 싶었어요. 약간 뭐야 이거 해가지고.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조선 후기 국학이 발달했다. 국학은 뭐다? 나라의 학문. 누구 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 우리의 언어, 역사, 지리, 우리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바로 국학이다. 그럼 왜 갑자기 조선 후기에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이 늘었느냐? 그것은 조선 후기 사회경제적인 변화, 다양한 사회 경제적인 변화와 그 변화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던 실용적 학문 실학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현실 문제, 지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현실에 대한 관심이 늘고 명나라 멸망 이후에 문화의 중심은 이제 중국이 아니라 우리다 라고 하는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늘면서 이렇게 우리 문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연구한 거 대표적으로 안정복의 동사강목, 중국 중심의 역사관을 비판하고 우리만의 독자성과 정통성을 통해 우리만의 독자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역사를 서술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유득공의 발해고는 어느 역사를 연구했다? 발해 역사를 연구했다. 처음으로 무슨 용어를 썼다? 남북국 시대. 남쪽에 통일신라가 있고 북쪽에 발해가 있었다. 동시대에 존재한 이 두 나라 모두 우리의 역사다 라고 해서 발해까지 우리 역사에 포함을 시켰다. 이제 고대사 연구의 시야를 어디까지? 만주까지 넓혔다. 한반도만 우리 역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리 연구한 거. 조선 전기의 지리서는 중앙정부가 통치와 행정적인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행정을 위해 만든 게 조선 전기의 지리서라면 조선 후기의 지리서는 개인이 경제적인 목적, 상공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게 조선 후기의 지리서입니다. 이 중간에 택리지, 각 지방의 자연환경, 인물, 풍속, 물산 등을 자세히 기록해서 장사할 때 굉장히 편하다고 했었죠.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백리척을 사용해서 백리 40km를 30cm, 1척 30cm로 표시했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심리마다 눈금을 표시했고 산맥, 하천, 도로 등을 굉장히 정밀하게 표시한 지도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조선 후기 국학 이게 어떤 식으로 발전했는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조선 후기 과학기술의 발달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카테고리 과학기술.
자, 그럼 과학기술이 어떻게 해서 조선 후기에 또 발전하게 됐느냐. 여러분,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게 생각해보시면 어떤가요? 조선 전기에 여러분 15세기 때까지 그 혁명파 사대부, 자주적이고 실용적인 문화, 성리학은 목적이 아니라 중앙집권과 부국강병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중앙집권과 부국강병이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리학 이외에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했던 게 혁명파 사대부들이었잖아. 그래서 이 혁명파 사대부들이 권력을 잡은 15세기에는 과학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죠. 뭐 자경루, 측우기, 앙부일고 같은 거, 세종대왕 때 있었던 빛나는 과학기술의 발전, 그거 다 15세기 혁명파 사대부들이 세종대왕이 함께 이룩한 거라 그랬죠. 그때는 성리학만이 전부가 아니라 생각했어. 성리학 말고도 어차피 우리의 목적은 중앙집권이나 부국강병이야. 이 중앙집권과 부국강병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성리학 말고 과학기술 받아들일 수 있어 라고 했던 게 15세기 문화였죠. 근데 16세기 살인파가 권력을 잡게 되면서 얘들은 아예 목적이 성리학이죠. 성리학적인 이상국가, 왕도정치, 향촌자치, 이걸 이룩하기 위해서 오직 성리학만이 중심되는 사회를 만들다 보니까 성리학 이외의 다른 학문은 굉장히 배척했죠. 그죠? 그래가지고 한동안 조선에서는 과학기술이 굉장히 쇠퇴해요. 말씀드렸죠? 세종대왕 때 만들었던 과학기구를, 여러분 세종대왕 때 만들었던 발명품을 나중에 복원도 하기 힘들어해. 그 기록에 나와요. 장영실이 만들어 놓은 그거 있어. 그 일정 거리를 가면은 그 땅의 길이를 재는 기구가 있거든. 일정 거리를 딱 가면은 그 이제 기계가 딱 소리를 내는 게 있다. 이걸 나중에 인종 때 인종이 복원을 하라고 말을 해요. 이걸 다시 작동시키자. 못 만든다 그래. 세종대왕 때 만든 건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과학기술이 오히려 그 전에 존재했던 거를 복원도 못할 정도로 후퇴해왔어. 근데 조선 후기에 와서 왜 다시 과학기술이 발전하게 되느냐? 뭐 그동안 우리가 쌓아놓은 전통적 과학기술의 토대 위에 뭐가 들어오냐? 서양의 과학기술이 들어와요. 우리가 이제 청나라랑 교류를 하고, 그 청나라는 여러분들 일찍부터 서양 애들과 교류를 했거든. 그 청나라가 서양 애들과 교류를 하고 우린 청나라랑 교류를 하고, 그래서 청나라를 통해서 서양의 문화가 간접적으로 들어오면서 그 서양의 발전된 과학기술이 우리에게도 들어오면서 조선 후기에는 과학기술이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과학기술이 어디에 영향을 줬느냐? 일단 지리학에 큰 영향을 줘요. 자, 여러분 이 지리학 일단 쓰고 설명을 할게요. 고려만국전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려만국전도. 이건 우리가 만든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당시 청나라에 들어와 있던 예수의 선교사, 서양 선교사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 들여온 게 이 고려만국전도입니다. 여기 지도에 한번 띄워드릴게요, 여러분들. 고려만국전도. 어때요? 오늘날의 세계 딱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 오늘날의 세계 지도가 떠오르죠. 그죠? 이게 그 당시 서양인들의 세계 인식이었어. 당시 서양은 이미 신항로 개척을 통해서 지구는 둥글다는 것과 새로운 대륙,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을 포함해가지고 이 지구상의 거의 대부분의 대륙, 아프리카, 아메리카, 인도, 아시아, 이 모든 대륙을 다 발견한 상태였어. 그래서 당시 서양인들의 그런 지리적 관념이 반영된 그런 이 고려만국전도라는 지도를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선교사가 청나라에 전파해 주고요. 우리는 그 청나라를 통해서 이 고려만국전도를 들여오게 돼요. 이거 말했나요? 그 소현세자 기억나요, 여러분들? 청나라의 인조 머리 꽝꽝꽝 하고서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갔던 소현세자. 그 소현세자랑 교류했던 선교사가 마테오 리치야. 그 소현세자가 원래 이거 들여왔어요, 이거를. 근데 그때 소현세자가 대가리 깨지고 이래가지고 한동안 조선에서 좀 쉬쉬하다가 다시 이게 또 퍼져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큰 차이를 나타내는 거냐? 조선 전기에 여러분 존재했던 지도가 뭐죠? 혼일강리 역대국도지라고 있는 거 기억나십니까? 프린트 아래로 나와 있죠. 조선 전기에 사람들의 세계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지도가 여기 프린트에 나와 있는, 화면에도 띄워드리는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예요. 어때요? 이렇게 봐야 우리나라, 중국, 서남아시아밖에 없죠? 이게 원래 조선인들의 세계 인식이었어. 가장 큰 게 어디야? 가운데. 떡하니 중국이 가장 크게 있고, 그 다음에 제일 크게 누구야? 우리 조선이야. 중국이 넘버1, 우리가 넘버2, 그 외에 나머지 나라들 다 쩌리짱. 그래가지고 조그맣게 표시해놓는 거예요. 이게 조선인들 세계 인식이었어. 근데 조선 후기에 뭐가 들어와?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봐봐요. 중국이 중심인가요? 아니죠. 중국도 그냥 수많은 대륙 중에 일부에 불과해.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니? 러시아, 유럽, 중국, 인도, 아프리카, 아메리카.
더 이상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를 과학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려만국 전도가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점점점 그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극복하는 거죠. 중국도 이 세계의 일부에 불과하구나. 중심이 아니구나. 중국 말고도 정말 다양한 세계가 존재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야. 그러니까 조선 전기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와 이 조선 후기 고려만국 정도를 비교하면은 차이가 확 나타나죠. 그래서 세계관이 확장되는 거야. 그리고 얘들아, 이런 게 나오니까 또 뭐도 나오냐. 우리 시작 때 기억나요? 홍대용 지전설. 지구는 둥글다 돈다. 그리고 이러한 그런 마테오 리치의 고려만국 전도가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도 독자적인 지도가 나옵니다. 바로 천화도 지도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거기 프린트에도 나와 있죠?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정조 때 만든, 이거 우리가 만든 거야. 우리가 만든 지도입니다. 천화도 지도. 그러니까 마테오 리치 고려만국 전도를 본받아가지고 우리가 만든 세계 지도예요. 그러니까 조선 전기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와 이 조선 후기 천화도 지도를 비교해 보세요. 조선인들의 세계 인식이 이렇게 넓어졌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조선 전기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 마테오 리치의 고려만국 전도, 천화도 지도, 이렇게 지도를 비교하면서 조선인들의 세계관념이 넓어지고 점점점 이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극복해 나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학의 발전은 또 동시에 뭐도 가지고 오느냐? 천문학. 천문학의 발전도 가져오게 돼요. 여러분, 이건 좀 적어봅시다. 우리 조선 전기에 천문학이라는 게 뭐야? 하늘에 묻는다. 하늘에 묻는 학문이야. 하늘의 별자리를 관찰하면서 하늘에게 물어보는 게 천문학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늘을, 별자리를 관찰하는 건데, 조선 전기에 여러분들, 이런 별자리 관찰, 이게 우리 역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별자리 관찰을 통해서 별이 어떻게 운행하는지, 해와 달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해서 낮과 밤이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얘들아. 이런 게 바로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면 역법이라 그래요. 역법. 조선 전기에 세종대왕 때 이미 우리는 한양을 기준으로 한, 우리의 서울을 기준으로 한 우리만의 독자적인 역법이 있었죠. 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칠정산이라 그래. 이건 이제 한양을 기준으로 한 우리만의 독자적인 역법이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조선 후기에 오면 여러분들 시헌역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이거 서양의 역법이야. 시헌역. 서양의 역법이에요. 이 서양의 역법이 어떤 거냐? 여러분 오늘날 1년이 며칠이죠? 365일. 1년은 몇 개월로 돼 있어? 12개월. 1년 12달이잖아. 그지? 그리고 하루는 몇 시간이죠? 24시간. 오늘날 너무나 당연한 상식 있죠? 그걸 도입한 게 시헌역이야. 1년 365. 1일은 하루는 24시간으로 되어 있고 1년은 12달로 되어 있고 1년은 365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오늘날 통용되는 달력, 역법이 이 서양에서 들어온 시헌역이에요. 우리도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서 이 서양식 달력을, 서양식 역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걸 이제 도입했던 게 김육이라는 사람이에요. 김육. 대동법을 퍼뜨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이 있죠. 이분은 또 이런 역법을 들어오기도 한 뛰어난 과학기술의 발전을 가지고 오신 분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칠정산은 언제였죠? 세종이었죠. 그죠? 자, 이러한 변화 속에서 여러분들 조선 후기에 여러분 뭐도 등장해요? 홍대용이라는 사람이 뭐도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래, 지전설. 지구는 둥글고 지구는 자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얘들아, 이 홍대용이 지전설이 여러분들 그냥 홍대용이 갑자기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말한 게 아니야. 조선 후기에 마테오 리치의 고려만국 전도가 들어오면서 우리 스스로도 이런 지도를 만들고 그러는 과정에서 서양식 역법이 들어오면서 세계관이 넓어지면서 홍대용 같은 사람도 지구는 네모난 게 아니라 둥글고 자전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새로운 이런 발견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의학의 발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의학을 보면은 의학은 맨 처음에 살펴볼 건 허준이 만든 동의 보감입니다. 기억나시나요? 광해군이 이제 시켜서 허준이 만들었던 의서죠. 이 동의 보감은 여러분들 우리 동양의 의학을 체계화한 의서입니다. 이 동의 보감이 가치가 있는 건 여러분
그 전까지 우리나라에 있던 의서는 중국 의서를 수입하거나 중국에 있는 그런 뭐 약초라든가 의학 그런 처방전을 그대로 뺏겨온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어떤 병, 예를 들어 뭐 감기에 걸렸다고 쳐봐. 그 감기에 대한 처방전이 나와 있을 거 아니야, 의서니까. 근데 거기에 그 처방전에 들어가 있는 재료가 다 중국에서 나온 약재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선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리고 설령 그런 약을 만들었어, 중국에서 약재를 수입해서.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효과가 있을까? 아니지. 중국인들 기준으로 만든 거니까 우리한테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동의보감은 뭐에서 의미가 있냐?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이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처방전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약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초들을 기준으로 처방전을 만든 거야. 그리고 누굴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게 딱 알맞는 그런 의서가 동의보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의학의 정수죠. 이 허균의 동의보감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이재마 라고 하는 분이 만든 사상의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재마의 사상의학이라는 거는 네 가지의 모양으로 사람의 체질을 분류한 의학이라는 거예요. 자, 체질을 몇 가지로 분류했다고? 네 가지의 모양으로 사람의 체질을 분류한 다음에 그 체질에 맞는 처방전을 내린 게 사상의학입니다. 사람의 체질을 네 가지로 나누었다고 했죠? 어떻게 나누었느냐?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사람을 네 가지의 체질로 구분한 다음에 체질별로 맞는 처방을 내리는 게 사상의학이에요. 이건 여러분 이재마의 어릴 적 경험에서 의한 건데, 이재마가 어릴 때 형이 있었다 그래. 근데 형이랑 여름에 그 개울가에 놀러가서 막 물장난을 치다가 형이 물에 떠내려가가지고, 그러니까 형이랑 자기가 물에 빠진 거야, 맨 처음에. 그래서 이제 형이 자기를 구해주기도 같이 물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 물에 빠져가지고 고생하다가 어른들이 겨우 건져가지고 이제 살아남긴 살아남았는데, 그 물에 막 오랜 시간 있다 보니까 감기에 걸렸어. 이재마랑 형이랑 둘 다. 그래서 이제 의원에게 감기약을 처방받은 거야. 분명히 이재마랑 이재마의 형은 똑같이 물에 빠져서 똑같이 감기에 걸려서 똑같은 약을 처방받았다? 이재마는 살아났는데 형은 죽었어요. 이재마는 이게 평생의 그 마음의 짐인 동시에 궁금증인 거야. 아니 왜 똑같이 물에 빠져서 똑같이 감기에 걸렸는데 똑같은 약을 처방받았는데 왜 나는 살고 우리 형은 죽었을까? 그래서 이재마가 연구한 거야. 아,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이 아니다. 체질에 따라서 다양한 특징이 보이고 사람들은 그 체질에 따라서 다른 약을 처방해야 한다. 누군가에게는 감기약으로 뭐 A를 처방해 줄 수 있다면 이건 누군가에게는 이 A는 감기약이 아니다. 오히려 B를 처방해야 감기약이다. 이렇게 사람의 체질과 특성에 따라서 다른 처방을 내려야 한다. 라고 하는 게 이재마의 사상의학이에요. 체질에 따른 치료법. 오늘날엔 여러분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그죠? 오늘날 우리 사람마다 체질이 다 다르잖아. 그지? 그래서 체질에 따라가지고 다른 치료법을 내놓는 게 오늘날엔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이재마가 이걸 처음 얘기했을 때만 해도 이건 한의학에서 이단이었어. 어디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약을 처방해야지.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다른 약을 처방하면은 이게 말이 되냐. 라고 해서 실제로 이재마가 사상의학을 이야기한 다음에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 심지어 이재마는 이것 때문에 평생을 따르던 스승에게까지 버림받았어요. 넌 내 제자가 아니다. 여러분 되게 고생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재마의 사상의학이 오늘날은 너무나 당연한 방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죠. 현실에서의 패자가 역사에서의 패자는 절대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농업 볼게요. 농업. 여러분 우리 조선 전기에 여러분들 대표적인 농사하면 뭐가 있죠? 세종대왕 때 만들었던 농사직설 기억나세요? 우리나라 그 농부들, 실제 우리나라 농부들의 경험을 조사해서 만든 우리의 농서 있잖아, 얘들아. 조선 전기에 있었던 농서. 바로 뭐 세종대왕 때 만들었던 농사직설이라고 있었죠. 농사직설. 이건 우리의 농법을 정리한 거죠. 우리의 전통적인 농법을 정리한 거죠. 농부들에게 물어서. 자, 근데 조선 후기에는 여러분들 큰 변화가 있었죠. 새로운 농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죠. 뭐? 바로 이양법. 그 이양법이 이제 전국적으로 퍼지잖아, 얘들아. 물론 이양법이 들어온 건 고려 후기 조선 초에 들어왔지만 조선 초기에만 해도 이양법은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야 하는데 안 됐어. 왜? 수리시설 저수지가 부족하니까. 조선 후기 들어오면서 전국적으로 이 수리시설 저수지가 보급이 되면서요, 여러분들 이양법이 퍼지잖아. 이제 그 필요가 있으면 수요가 있죠.
그 전국적으로 퍼진 이양법, 그 이양법을 정리한 책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농가집성이라는 책이에요. 농가집성. 이거는 조선 후기 전국적으로 보급된 이양법, 그 모내기법을 정리한 책이 바로 농가집성입니다. 새롭게 농서가 등장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신속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신속하게 뭐 이런 말 하잖아. 신속. 성이 신이고 이름이 속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 농법의 변화라고 하면 이양법이 등장한 것만 변화 아니죠. 또 어떤 변화가 있었죠? 이제 이양법으로 생산량이 느니까 그전처럼 모든 농지에다가 쌀농사만 지을 필요가 없죠. 이제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고 잉여 생산물이 많이 넘쳐나니까 남는 땅에 뭐해? 그래,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돈을 벌기 위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했죠. 그죠? 뭐 고추, 인삼, 담배 같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 작물 재배가 조선 후기에 늘잖아. 그런 상품 작물을 어떻게 재배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책도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박세당이라는 사람이 만든 색경이에요. 색경. 이 색경이라는 책이 여러분들 바로 뭐에 대한 거야? 상품 작물, 고추, 인삼, 담배 같은 그런 상품 작물을 어떻게 재배할 것이냐를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변화, 지금 농업에서 가장 큰 변화가 나왔잖아, 실제 조선 후기에서는. 그래서 서유구라는 사람이 이런 조선 후기 농촌의 모든 변화를 정리해 놓은 임원경제지라는 책을 또 써요. 임원경제지. 이거는 농촌 생활의 백과사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금 조선 후기 과학기술의 발전 살펴봤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본다면 여러분들, 조선 후기에 과학기술이 발전할 수 있던 이유는 전통적인 과학기술의 토대 위에 뭐가 들어왔다? 청나라를 통해 서양의 과학기술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자, 그럼 이런 과학기술은 크게 지리, 천문, 의학, 농업의 분야에 영향을 미쳤는데, 일단 지리학. 제가 필기를 좀 수정했어요. 조선 전기에 조선인들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지도가 뭐였죠? 혼일, 강리, 역대국도 지도,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거였죠. 그죠? 근데 조선 후기에 선교사 마테오리치를 통해서 뭐가 들어왔어? 고려만국전도라고 하는 서양인들의 그 넓어진 세계관을 보여주는 세계지도가 수입이 되면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우리가 극복하게 되고, 그 증거가 정조 때 우리가 만든 세계지도인 천화도 지도 같은 것도 등장한다고 했죠. 이런 지도를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천문학. 조선 전기엔 여러분들 한양, 세종대왕 때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 달력인 칠정산이라는 게 있었고, 근데 이게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서 더 발전된, 하루는 24시간이고 1년은 12달이고 365일이다라고 하는 오늘날 달력, 오늘날의 그런 달력이 통용되는 서양의 역법, 시헌역이라는 게 조선 후기에 김육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이러한 변화가 홍대용의 지전설까지 가지고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의학에서는 허준의 동의보감, 우리의 약재와 우리 사람들에 맞는 동의보감을 통해 동양의학을 체계화 있고, 이제만은 사상의학, 사람을 4가지의 체질로 분류해서 다른 치료법을 주장을 합니다. 농업에서 되게 큰 변화가 나왔죠. 조선 전기 때만 해도 우리의 전통적 농법을 정리했던 농사직설이라는 책이 있었다면, 조선 후기에는 신속이라는 사람이 새롭게 조선 후기에 전국적으로 보급된 이양법, 모내기법을 정리한 농가집성이라는 책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박세당이라는 사람은 또 조선 후기에 널리 보급된 상품작물 재배, 고추, 인삼, 담배 같은 상품작물을 어떻게 재배할 것이냐를 정리해 놓은 색경이라는 책을 만들고, 서유구는 임원경제지라는 책을 통해서 농촌 생활의 모든 변화를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조선 후기 문화를 공부하고 있고요. 자, 조선 후기 문화는 크게 몇 가지 갈래로 나누어진다. 4가지 갈래. 어떻게? 국학, 과학기술, 서민문화, 문화예술.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지고요. 이걸 내용을 공부할 때도 뭐랑 비교해라? 조선 전기와 비교해라 라고 했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뭐랑 공부했죠? 첫 번째와 두 번째 카테고리인 국학과 과학기술에 대해 공부했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서민 문화와 문화 예술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